안녕하세요. 아는네커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는 당뇨병 경구약 사제요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실 사제요법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전체 처방 비율 따져봤을 때는 처음에는 1제요법으로 시작하는 비율이 가장 많고 그 다음 2제요법 그리고 3제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비율로 따지면 0.5%도 채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제요법은 결국에는 우리가 1제, 2제, 3제까지 늘리다가 혈당 조절이 잘 안되면 어쩔 수 없이 사제로 처방하는 경우에 쓰이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3제를 처방하다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으면 사제로 늘려볼 수도 있지만 3제의 구성 성분을 증량하는 선택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주사제를 추가해 볼 수도 있겠고 혹은 3제의 구성 성분을 변경을 해봐서 우리가 혈당을 조절하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강조드렸었지만 환자분들의 개개인의 혈당 조절 목표치가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현재 측정된 당화 혈색소가 얼마나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표치 대비 현재 측정을 했을 때 1% 이상으로 떨어져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경구약을 사제요법으로 늘리거나 혹은 구성 성분을 늘리는 방법만으로는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인슐린 주사로 넘어간다든지 혹은 GLP 수용체 자궁제와 같은 그런 주사제를 투여하는 것이 이런 목표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들의 혈당을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수단일 수 있겠죠. 또한 이 3제의 구성 성분을 바꿔볼 수도 있겠는데 가령 DPP4 억제제를 SGLT2 억제제로 변경한다든지 아니면 DPP4 억제제의 종류가 9가지나 되는데 그 9가지 중에서 다른 계열로 바꿔본다든지 뭐 이런 선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3제에서 4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이 요법이 사실 당화혈색소를 크게 떨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최근에 연구 결과를 살펴봤을 때는 우리나라에서 시행한 연구인데 11개의 대학병원을 모집해서 당화혈색소를 얼마나 많이 떨어뜨리는지 봤더니 대략 한 0.9에서 1% 정도 가까이 떨어뜨린다더라 라는 연구는 발표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당화혈색소를 7% 미만까지 이렇게 사제요법을 썼을 때 떨어뜨리는 비율은 25%밖에 채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1% 이내, 1% 근방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겠지만 1% 이상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제요법을 선택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제요법에서 조절되지 않을 때 사실 약으로서 혹은 주사제를 무조건적으로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분들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단은 현재 어떻게 드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운동은 어떤 스케줄로 하고 계시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환자분들께서 이 3제요법을 처방을 했을 때 이 약을 얼마나 잘 복용하고 계시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설포닐 유레아 같은 제제를 투여했을 때 C펩타이드를 측정을 해서 분비능이 낮다라고 하면 그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SGLT2 억제제와 같은 이런 약제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제를 뭐 어떤 통증 클리닉이나 이런 데서 맞고 계시지 않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아니면 스테로이드 약을 복용하시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스테로이드 성분은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약이나 뭐 건강보조식품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분을 잘 따져서 과연 혈당을 올리는 성분이 있진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혈당이 잘 조절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조절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췌장암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CA19-9를 측정하고 그리고 CT를 찍었을 때 이 췌장암이 발견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체크해서 3제요법에서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을 때 그 다음 약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나서 약 증량을 고려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처방 패턴을 살펴보면 이 2제요법보다도 3제요법이 처방되는 비율이 점점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패턴을 띠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제요법까지는 어떻게든 해보겠는데 4제요법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이 많은 손이 가는 게 사실 3제요법 내에서 약을 얼마까지 증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제요법은 제가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현재 보험 기준에 있어서 그 당뇨병 적정 평가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사제요법을 처방하면 처방할수록 의원급에서는 사실 좋은 평가를 심평원으로부터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삼제요법 안에서 당을 조절을 해보려고 많은 이제 주치 선생님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실 텐데, 메포민 같은 경우에서는 최대 2550ml 속효성, 그리고 지속성 같은 경우에서는 2000ml까지 허용이 되고 있고, 설포닌 유레아는 8ml, DPP4 억제제는 최대 표준 용량까지, 그리고 액토스는 최대 30ml, SGLT2 억제제에서 자디향은 25ml까지 처방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자디향을 10ml에서 25ml까지 늘린다고 하더라도 당화혈색소를 떨어뜨리는 효과는 뭐 0.2에서 많으면 0.5%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삼제요법에서 약의 용량을 구성 성분을 증량하는 것은 그 효과가 크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제요법을 정말 눈물을 머금고서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보험 기준을 살펴보면 당화혈색소가 이 삼제요법 관련한 보험급여가 2023년도 4월 달에 개정이 됐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언급드렸었는데, 메포민 SGLT2 억제제, DPP4 억제제가 보험급여가 되고, SGLT2 억제제와 메포민 TGD가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보험급여에서 사제요법을 이렇게 대놓고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사제요법에 대한 다른 섹션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는데요. 질의응답 이 세션에서 확인을 해봤을 때는 여기 사제요법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임의비급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삼제요법 허용되는 이 SGLT2, DPP4, 메포민까지 처방한 다음에 이 설포닐 유레아를 전액 본인 부담으로 처리하면 충분히 이런 약제 감면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임의 비급여를 처리하는데, 사실 임의 비급여는 이제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이제 전액 본인 부담으로 나머지 약제 하나를 처리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제요법이 가능한 조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삼제요법이 가능한 조합이 이렇게 세 가지 조합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설포닐 유레아를 추가하거나 TGD를 추가하는 그런 옵션이 있을 수 있겠죠. 설포닐 유레아를 추가했을 경우에서는 당화혈색소를 빠르게 감소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당화혈색소를 낮춰 혈당을 개선시키는 측면에서는 유리하겠지만, 저혈당이나 체중 증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실 필요가 있겠고, 만약에 이 조합에 TGD를 추가한다라고 하면 체중이 늘어나고 골절이나 방광암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한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서 환자에게 적절하게 투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설포닐 유레아 TGD 조합에다가 DPP4 억제제나 SGLT2 억제제를 선택하는 이런 조합도 있겠는데요. 이 조합 역시도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환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합을 선택하면 되겠고요. 보험 적용은 저렴한 약제를 전액 본인 부담 처리해서 처방을 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설포닐 유레아를 처방할 경우에서는 이 경우는 아직까지 보험이 되고 있진 않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서는 한 가지 약제를 임의비급여 처리를 해야 된다. 저렴한 약제를 임의비급여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메포민을 복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제요법을 선택한다면 사실 DPP4 억제제, SGLT2 억제제, 설포닐 유레아, TGD 이렇게 4개밖에 처방이 안 되거든요. 이때 이 조합은 사실 임의비급여를 한 가지 약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는 것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경구 사제요법보다는 인슐린 투여를 여러 학회나 우리나라 보험 기준에서도 권고하고 있는데, 어떨 때 이 경구 사제요법보다는 인슐린 투여가 바람직한지 살펴보면요. 고혈당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거나, 혹은 당화혈색소가 9%를 넘거나, 혹은 경구 혈당 강화제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간 기능이 나쁘다거나 신기능이 나쁘다거나 골절, 신부전, 고령, 탈수, 비뇨기계 감염 이런 것들에 대한 기왕력이 있다라고 하면 경구 약제를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저혈당이 빈번한 경우에서는 물론 인슐린 투여도 저혈당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그때그때 때에 따라서 바로바로 이제 인슐린 용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경구 사제요법을 한 달치, 2달치 이렇게 처방하는 것보다는 이럴 때는 인슐린 투여가 더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슐린 분비능이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굳이 억지로 설포닌 유레아 같은 약을 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혈당을 낮춰봤자 크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인슐린 투여가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인슐린 투여 주사제보다는 사제요법을 고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반복적인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아까도 제가 제 저혈당 그 패턴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저혈당에 빠지는 경우도 이제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환자분께서 이제 인슐린을 잘 조절할 용량을 조절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교육이 가능하고 그걸 실천에 옮길 수 있다라고 하면 인슐린 주사가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용량 조절이 쉽지 않다. 굉장히 고령층이시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같은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이런 것들이 힘드시다, 조절하기가 힘드시다라고 할 경우에서는 인슐린보다는 경구 사제요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경우에서는 이 인슐린 투여를 하기보다는 경구약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슐린 투여를 할 경우에서는 체중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스스로 주사를 투여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인슐린 분비능이 다행스럽게도 보존된 경우에서는 일단 설포닐 유레아를 통해서 인슐린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어서 이 경우는 경구 사제요법을 선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제요법의 효과는 그렇게 충분하진 않습니다. 당화혈색소를 약 1% 미만, 뭐 0.9, 0.8 이 정도밖에 낮추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제에서 4제로 넘어가는 것이 무조건적인 정답은 아니고 만약에 1%를 초과한다라고 하면 인슐린이나 GLP-1 수용체 작용제를 선택을 해보거나 혹은 3제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말씀드린 환자의 식습관이나 운동 패턴 그리고 뭐 스테로이드 주사나 스테로이드 약 같은 걸 드시고 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을 잘 문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말씀드렸듯이 심한 고혈당에서는 빨리 당독소를 해소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서는 주사제로 인슐린 처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혈당이 있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인슐린의 어떤 주사 용량을 조절하는 것이 쉽지 않거나 체중 증가에 우려가 있다거나 주사제를 쉽게 본인이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서는 경구 사제요법을 투여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이거라도 해보는 것이 그런 치료의 옵션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